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최병원입니다. 20회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쉬운 문제죠. 4번 지문이 틀렸는데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경향이 아니라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자주 가는, 즉 구매 빈도가 높은 점포로서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문제. 다음 중 가로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다만 중간점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기초 중심이 있고 기말 중심 그리고 중간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되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스 안에 지문을 보시면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9만 원으로 11만 원으로 이렇게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하죠. 비싸지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9만 원이었을 때 그 임차하겠다고 하는 수요량은 지문에 사무실의 수요량이 몇 제곱미터죠? 108제곱미터에서 임대료가 11만 원으로 상승을 하니까 몇 제곱미터로 감소했어요? 92제곱미터로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탄력성을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요? 임대료 탄력성.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요? 밑에가 임대료의 변화율이죠. 임대료의 변화율에 대한, 위에는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그런데 요 임대료 탄력성을 계산을 할 때 뭘 기준으로 계산을 하라? 중간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요걸 기초라 그러면 기초. 처음. 요걸 기말. 그런데 기초와 기말을 기준으로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하면 편차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중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기초도 기말도 아닌 평균 기준 또는 중간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항상 이 임대료의 변화율 그러면 뭐예요? 원래의 임대료분의 임대료의 변동분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임대료를 기초도 아니고 기말도 아니고 뭘로 한다? 평균. 이때 평균은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20. 경우가 하나 둘이니까 이걸 2로 나눴을 때 평균 기준이 얼마?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임대료가 당연히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만 원도 아닌 10만 원도 아닌 11만 원도 아닌 10만 원으로 해야 되죠. 임대료의 변동분은 얼마고요? 2만 원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원래의 뭐분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동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원래의 수요량도 108제곱미터도 아니고 92제곱미터도 아닌 이 두 개의 평균이죠. 더하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하고 2로 나누면 평균 몇 제곱미터?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수요량도 요게 100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동분은 여기에서 요거를 빼든 여기에서 이걸 빼든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16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16. 그래서 많은 약분되고 요거 안에 거 곱해서 내리고 밖에 거 곱해서 올리면 200분의 얼마가 되니까 160. 그래서 탄력성 값은 얼마가 되죠? 0.8. 1보다 작으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그래서 우리 지문상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탄력성 값은 0.8. 그리고 B에 들어갈 수요의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십시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2번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모든 경제 변수는 일정 기간 동안에 파악하는 개념이 있고 일정 시점 단위로 파악하는 개념이 있는데 어느 가격 수준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사고자 하는 양을 우리가 보통 수요, 팔고자 하는 양을 이제 공급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부동산 수요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은 스톡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플로우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될 이 수요 공급에서 꼭 두 가지 개념이 출제가 자주 돼요. 모든 경제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그 변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유량 개념과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정 기간 단위로 파악되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점에서 인구 그러면은 저량 개념이죠. 몇 월, 며칠 현재 인구가 몇 명인가. 그런데 인구의 증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기간을 줘야지만이 인구의 증가나 감소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톡이 아니라 이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플로우. 스톡은 이제 저량 개념이죠. 그래서 요 지문이 이제 틀렸고 또 하나 다른 문제에서 우리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경제 변수 중에서 하나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예요. 모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변수를 뭐라고 한다?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를 뭐라 그래요? 종속 변수.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수요 공급을 공부할 때 가격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공급량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죠. 다른 요인이 불변일 때. 그래서 가격은 뭐와 뭐에 영향을 줘요? 수요량, 공급량. 가격은 뭐가 되죠? 독립 변수. 수요량, 공급량은 뭐가 되고요? 종속 변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을 보시죠. 아주 빈출이 자주 되고 실제 문제의 난이도도 높은 문제예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2번 지문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다. 요게 틀렸죠.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예요. 아까 제가 경제 변수에서 유량과 저량 개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정량적 개념과 정성적 개념을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모든 경제 상황에 대한 변화하는 것을 숫자나 개수로다가 표현하는 개념을 뭐라 그래요? 정량. 요 량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퀀티티 개념이죠. 사용사적으로 얘기하면 퀀티티티브. 이거는 퀄리티티브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는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 공급량이 몇 개씩 감소,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 개수로 파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개념이다? 정량적 개념이고 유량 개념이다 하는 거에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 틀렸죠. 만약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동일한 진폭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저점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고점에서 매각을 했을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늘 용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그 전부 다른 주기와 다른 진폭으로
불규칙적, 불안정적으로 변화, 반복, 순환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네요. 6번 문제.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균형이다 하는 것은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균형이 아닌 것이 뭐죠? 경쟁이에요. 경쟁. 어느 한쪽이 많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경쟁이 생기는 거죠.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대표적인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자 하는 게 많다, 팔고자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균형을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자, 우하향하는 무슨 곡선이죠?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무슨 곡선? 공급 곡선. 기준은 뭐죠? 가격. 횡축은 뭐예요? 수량. 그냥 량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PQ 이런 바로 요 점이 뭐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교차하는 점. 그래서 무슨 점? 균형점이 되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면서 공유하는 점이 이제 되는 거죠. 따라서 좌표는 항상 두 가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관성, 상관관계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왼쪽으로 연결한 요 P0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균형을 이뤘다.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1,000원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수요자도 30개를 사고자 하는 양을 뭐라 그래요? 수요량. 공급자도 1,000원의 가격이라면 30개를 팔고자 하는 양.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무슨 점이라고 하죠? 균형점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파악할 때는 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 되죠. 따라서 그 좌표에서는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은 두 번째 80제곱미터, 80제곱미터. 따라서 그때의 월 임대료는 얼마예요? 좌측 두 번째 표 6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균형 임대료 가격 대신에 임대료로 분석해도 되죠. 균형 임대료는 6만 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도표에서 8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4번 지문 보시면 기준금리의 하락. 기준금리가 뭐예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변동금리. 주로 뭘 쓰고 있죠? CD라든가 코픽스, 코리보 이런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중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감소.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 입장에서, 즉 건설업자 입장에서 건설자금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되겠습니까? 증가되겠습니까? 당연히 증가되죠. 그래서 감소가 틀렸네요.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8번 문제 보시면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3번 문제가 왜 틀렸어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이것을 여기다 우리가 그려보면 지금 균형 임대료, 균형 가격, 이거보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낮게 규제했단 말이에요. 낮게. 이게 무슨 임대료예요? 규제 임대료. 이 규제 임대료. 따라서 요만큼을 임대료 보조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면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아니죠. 단기에는 항상 뭐예요? 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공급자가 운신할 폭,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건축 기간이나 또는 용도 전환이라든가. 그래서 항상 어떤 경제 상황을 분석을 할 때 단기에는 뭐예요? 비탄력. 장기에는 뭐죠? 탄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가 있다.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과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다만 공간 마찰 계수는 없고 도시 인구의 7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허프의 확률 모델은 공식이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각 점포별 고객 유인력 지수를 이용하셔서 계산하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고요. 계산 문제가 점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기출문제에서 약 40문제 중에서 8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좀 그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인구 10만 명이 있단 말이죠. 여기 인구 10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형 할인점이 2개가 있어요. 인구 10만 명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형 양 할인점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A는 이 거주지로부터 1km가 지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 표에 보시면 매장 면적, 대형 할인점 매장 면적은 5,0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 B는 이 거주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2km 떨어진 지점에 매장 면적 2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바로 A 점포 또는 B 점포를 이제 이용할 거냐. 문제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문에서는 지금 요 A 점포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마켓시어죠.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나오면 이 고객 중에서 몇 명이 이용을 하겠느냐. 어디 양판점을? A 양판점을. 그래서 이용객 수를 갖다가 계산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먼저 점포별 뭐를 구하라고요? 유인력 지수. 각 점포별 유인력 지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장 면적이 클수록 유인력은 커지죠. 왜? 자기가 선택할 뭐예요?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면적은 항상 위로 가죠. 이거와 이거는 비례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멀면 쇼핑하러 안 가죠. 그래서 거리에 마찰 계수 승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찰 계수수는 없다. 또는 공간 마찰 계수, 거리 마찰 계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 그러면 1로 보시면 돼요. 마찰 계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요거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공간 마찰 계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제곱으로 이제 이 신경을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허프의 확률 모델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찰 계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허프의 점포별 유인력이나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A 점포의 유인력 지수와 B 점포의 유인력 지수를 각각 계산해 보면 지금 A 점포, A 대형 할인점, 줄여서 제가 점포라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A 점포는 도시 10만의 도시로부터 1km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의 제곱, 공간 마찰 계수는 없으니까 2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면적에 어떻게 되죠? 비례하죠. 그리고 B 점포는 그래서 유인적 지수는 얼마가 돼요? 5,000이 되죠. 그런데 B는 거리가 얼마? 2km죠. 2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면적 얼마에 비례해요? 2만에 비례하니까 역시 뭐예요? 5,000 이렇게 되는 거죠. 2만을 4로 나누니까. 따라서 각각 이 시장 점유율은 똑같다 이 말이죠. 5,000 대 5,000이니까 50% 대 50%. 시장 점유율은 50%가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A 대 B가 이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5,000 대 5,000이다 그러면
항상 이걸 합한 뭐예요? 10을 기준으로 10분의 5, 10분의 5니까 2분의 1, 2분의 1, 50%, 50%죠. 이거는 뭐 계산 안 해도 될 것이고. 이용객 수는 지금 전체 인구가 얼마죠? 10만이에요. 10만인데 그 가로 안에 도시 인구의 70%가 대형 할인점을 어떻게 한다?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10만 명이 전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가는 사람도 있고 백화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몇 프로가 70%만 어디에 쇼핑하러 간다? 대형 할인점. 그런데 A점포가 점유하고 있는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은 몇 프로니까? 50%니까 여기다가 다시 0.5를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10만 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A 대형 양판점에 이용을 하는 고객 수는 0.35니까 3만 5천 명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2번 여러 가지 차액지대나 입찰지대, 틴넨의 농업지대 등등이 많이 있죠. 2번 지문을 보시면 절대지대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나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죠.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아니죠.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절대지대라는 개념이 뭐냐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지주가 요구하면 무조건적으로 지대를 요구하면 당연히 임차자는 땅의 사용의 대가를 줘야 된다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지대? 절대지대죠. 자, 11번 문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부채 선자죠. 형태는 꼴이죠, 모양.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 내부 구조가 발전한다 하는 이론인데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은 호이트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이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호이트는 어느 도시든지 간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돼서 고소득층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거 입지하고 저소득층은 항상 불편한 곳에 입지하게 되는, 그렇게 주장한 게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좀 더 비판해서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2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대표적인 게 아까 전 문제 앞에 문제에서 나왔듯이 임대료 규제 같은 거죠.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정책, 주택 바우처에 대한 바우처 제도 뭐 이런 것들. 다만 그 임대료 상승을 정부가 통제했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제한되죠. 왜냐하면 임대료 규제하는 곳은 대부분 불편한 곳이에요. 편리한 곳은 다른 방법으로 관리비를 더 받는다든지 해서 임대료 규제가 현실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면 단기에는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3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시장이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면 항상 정부는 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 또는 이용 규제의 수단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게 되죠. 1번 국민 임대주택의 건설, 당연히 직접 건설하는 거 직접 개입이죠. 토지를 갖다가 나중에 비쌀 때 학교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원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역할의 기능은 있어요. 기타 토지정보의 창출이나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제도를 통해서 토지 정보는 이제 공시지가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 사업, 신도시를 개발한다, 세종시를 개발한다 하는 것은 정부가 다 공영개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정부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영어로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리츠죠. 투자 회사 법에 근거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리츠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4번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는 리츠를 도입한 목표에 해당하지 않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족하면서 저소득층이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KHFC가 지급보증을 해서 은행이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대출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죠. 이것은 리츠하고는 관계가 없다. 15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이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역시 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을 갖다가 이름이 바로 보금자리 주택이죠. 이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5번이 틀렸죠.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심의는 각각의 해당 심의위원을 거치는 게 아니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해당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33조에 보시면 규정되어 있죠.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표적인 게 용도지역지구제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용도별, 지역별, 지구별 용적률, 건폐율 등 여러분이 2차 과목에서 상당히 많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 16번에 5번이 틀리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죠.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용도, 지역을 중첩해서 지정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이 되죠. 오버랩 될 수 있어요. 17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쉽게 얘기해서 주택을 담보로 오랜 동안 사망 시까지 배우자가 승계하면은 배우자 사망 시까지도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받다가 사망하면 그 담보로 설정한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에 상환하고, 모자라면 주택에 한하고, 남으면 직계존비속한테 상속해주는 IMF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택연금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 주택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순 암기 문제죠. 5번 보시면 주택 소유자의 사망, 이것은 그때 당시 기출했던 거를 현재 많이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문으로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복수정답 처리됐던 문제죠. 그래서 그 지문을 제가 이제 변형시켰고, 그때 당시에 틀린 지문이 지금에도 틀려요. 5번.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사망을 하면 이제 연금 보증을 해지해야죠. 주택연금 채권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많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사업을 했다. 그런데 조세라든가 임금 채권을 체불했을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현금으로 연금을 보험회사에 들었다든가, 이 주택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차압할 수가 있죠. 오로지 그 담보주택에만 한한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담보주택에 한해요. 그러나
조세채권, 임금채권을 체불했을 때는 담보주택에 우선해서 경매 넘어갔을 때 바로 징수해 가기 때문에 국가가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3조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이런 포트폴리오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5번 지문 보시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익이 같다면 두 투자 대안이 있는데 위험이 어떤 거, 낮은 거를 선택하고, 위험이 같은 두 투자 대안이 있다면 수익이 어떤 거, 높은 것을 우리는 투자 채택한다 하는 원리를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라고 하죠.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상가와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호황일 때 16%, 불황일 때 6%니까 평균 내면 몇 프로? 11% 정도 되죠. 아파트는 바로 8%, 2%니까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4%죠. 그래서 이 편차가 벌써 암산을 해보더라도 상가에서는 16과 6, 10이라는 편차가 생기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예요? 위험을 뜻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는 편차가 6밖에 안 돼요. 따라서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서 고위험 고수익이고, 역으로 설명하면 아파트는 상가에 비해서 저위험 저수익이에요. 따라서 이 아파트와 상가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가지고 투자 판단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거나 아파트가 상가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19번 보시면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5번 지문 보시면 영업경비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되죠. 소득세라고 하는 개념은 한 기간 동안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상으로 별도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을 해서 그 업종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곱해서 별도로 산정하는 거고, 적자가 나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소득세는 어떤 경우라도 감정평가할 때 필요재경비에도 포함되지 않고 우리 투자 분석을 할 때 영업경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이 틀렸죠. 여러 투자 안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가법, 즉 풀어서 설명하면 순현재가치를 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틀렸네요. 당연히 순현가법과 이 내부 수익률법을 개별 투자안을 가지고 투자 판단할 때는 투자 의사결정이 동일해요. 왜냐하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은 반드시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지만, 투자안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순현가법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만, 내부 수익률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부의 극대화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포트폴리오는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돼야 맞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